안녕하세요. 마이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카카오톡으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2주 동안에 그 시나리오가 거의 변동이 없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며칠 사이에 좀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아마 알고 싶으신 것은, 그래서 시장의 변곡이 왔냐? 그걸 아마 알고 싶으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그냥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시장이 변곡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사이에서 변곡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파형이 조금 많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시나리오 중에서도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상으로는 이렇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시나리오이니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때 그 시나리오가 정반대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카카오톡상에서 어제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옵션은 조금 더 조정이 길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횡보를 좀 더 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아침에 바뀌었다, 거꾸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제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하락의 시그널, 변곡의 시그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하락 방향으로 몰빵을 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하는 기본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무조건 몰빵 투자를 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낭패를 무조건 보게 됩니다. 하락으로 보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하락 쪽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위주로 드릴게요. 당단기 금리 차이고요. 보시는 자료가 마지막으로 여기가 5파로 내려가는 구간인데, 마지막 5파 구간 중에서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의 하락, 다시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이제 파형이 끝나서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나온 파형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대, 이 하락 추세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대 내에서 마지막 5파 내에서 2파와 4파를 연결시킨 하락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지를 보자라는 것의 의미로 그려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어떻죠? 여기서 파형 모양이 1, 2, 3파, 4파, 5파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그 선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려고 해요.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렇게 해서 기존 고점들을 하나씩 벗겨내서 5파 상승 이후에 3파 조정, 다시 5파 상승, 그래서 1, 2, 3, 4, 5 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5파를 그리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상승 추세대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역사적인 신저점을 이제는 돌려서 양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드와치2를 보시면 28일이 남았고요. 지금 현재가 450에서 475이기 때문에 금리 상단을 3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25bp를 하나, 둘, 세 번 더 높여서 현재는 525에서 550까지 올릴 수 있고요. 금리 상단이 최정점에 이르는 게 6월 14일 정도로 보여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의 경기 정점은 이 언저리가 될 거예요. 즉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쯤이 아무래도 경기 정점이 될 겁니다. 항상 이런 시그널이었고 항상 이런 패턴이었어요. 금리를 올리다가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금리를 이런 식의 고정시키는데, 문제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지금 0에서 거의 500bp까지 올리는데 2년 이상이 걸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후폭풍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물론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양의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혹은 안정적으로 경착륙이나 경기 침체 없이 가는 건 제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금리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 전후가 사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시그널 자체,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예요. 미국도 이제는 그러한 고금리를 버틸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 이것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 폭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시그널은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시점입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올렸다가 몇 달 유지하지 않고 떨어진다는 말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가 아니라 고금리를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시장은 돈이 흡수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문제와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고금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경제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수출은 다른 나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량이 급감한다, 무역 적자가 생긴다는 말은 전 세계의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가 통계 사이트에 가서 수출입 총괄 현황을 뽑아왔고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2023년의 무역 적자 규모도 함께 가져와 봤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었던 시점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은 경제의 카나리아처럼 무역 적자가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직후에 이런 식으로 무역 수지가 전년 대비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참고로 이 규모가 1000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240만으로 보이는 숫자는 실제로 24억 불이 적자예요. 무역 수지가 24억 불이 적자가 나서 전년 대비 21%가 급감한 겁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란 말은 물건을 팔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달러를 적게 벌어들인 거죠. 상대적으로 물건을 많이 못 팔고 해외에서 물건은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 9년까지도 무역 적자 규모가 점점점 확대되다가 결국에는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1%, 전년 대비 마이너스 405%로 무역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과 2022년 역시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에는 470억 불의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는 760억 불에 해당되는 무역 적자를 봤는데요. 현재 여기서 보이는 무역 적자 규모를 적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23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23년 1월 달에 발생된 무역 적자 규모가 120억 불인데 이 1개월 동안 난 금액을 2023년 한 해에 12개월 동안 똑같은 규모로 난다고 했을 때 1,500억 불 정도가 적자가 생겨요. 1,500억 불 규모면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작년 대비 약 3.2배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까지 발표되었던 무역 적자 규모를 똑같이 12개월로 환산하면 이게 1,580억 불입니다. 1,580억 불은 대략 150조 정도예요. 물론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170조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역 수출입 규모가 전 세계의 9위 정도 되는데 8, 9위 정도 되는 국가의 1년 예산이 530조 정도 됩니다. 530조에 대략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1년에 무역 적자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무역 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파형 해석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봤던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을 정리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였던 것이 1, 2, 3파고 여기가 금리 상단을 좀 조절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4파로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325에서 325 전후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파형에서 3, 5파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고점권이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숏스퀴즈로 인해서 파형 해석이 완전히 되지 않았죠. 반등 파동인데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갭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형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까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서
여기서 이 파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올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까지 파형을 해석을 봤을 때는 이제는 떨어지는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형 해석을 봤을 때는 1, 2, 3, 4, 5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락 1파를 시작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잘 나오지 않는 파형 형태인데 여기서 나오면서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파형 해석을 이렇게 그려드렸단 말이죠. 사실 이 해석도 현재로서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 2, 3, 4, 5 형태로 해서 하나의 하락 1파를 만들고 주황색 형태의 조정 형태 반등 2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5파 형태로 내려가는 형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1시간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하락의 3파가 맞고 3파 내에서의 3파라고 보면 아직 과매도권을 좀 더 들었다가 돌파하려고 하는, 상승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면서 4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떨어질 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반등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의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미 파형 형태를 다 그려뒀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던 것은 158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158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난 30년 정도의 상승 추세죠. 1998년 이후에 올라왔던 대략 20에서 2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상승한 추세를 대략 70에서 60% 정도까지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만약 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 떨어지는 기간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널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 보고 여러분이 인버스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상으로 봤을 때 이 파형이 완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당연히 5파, 여기가 5파의 시작을 따져보면 5파는 3파의 고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3파의 고점이 277 전후거든요. 277 전후이니까 현재 여기서 최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 인버스를 매수를 잡으셔도 대략 12%예요. 대략입니다. 12% 곱하기 2 하면 24%의 수익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 물론 모든 것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최소 12% 곱하기 2를 해서 24%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가 심상치 않다. 기존에 작년에 최고로 생각했던 금액의 대략 3배가 될 수 있다. 150조 이상의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40~50% 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버스, 곧버스로 계산을 해보자면 80에서 100%까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5파로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5파로 하락한다고 하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일부 파형을 그리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기간이 훨씬 길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보였던 형태가 3, 5 형태였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파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파형 형태가 이런 식이었죠. 하나, 둘, 셋, 넷, 5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릴 때는 여기에 있는 갭을 채우는지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지지를 했다고 보고 다시 반등해서 이런 식의 파형만 만들고 하락을 했다면 나스닥 역시도 이제 하락의 시그널이 시작되었다라고 확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 2, 3, 4, 5파 형태의 세기형 파형을 만들고 반등, 그래서 다시 하락하는 1, 2, 3, 4, 5 형태로 하락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거의 확정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세기 형태를 만들고 이게 1파라고 가정해보면 5, 3, 5, 3, 5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5파라고 따지면 1, 2, 3, 4, 5 형태로 아직 내려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면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시도, 이런 식의 3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세기를 굉장히 크게 만든 이후에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만약에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면 마지막 파형을 연장 형태로 조금 더 길게 내려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지 저항 영역으로 보이는 11,900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12,208 전후로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